그렇게 되면은 지주회사의 이 보유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가 20에서 30%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평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이제는 고선가 시대지 않습니까? 고선가 시대. 자,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1분기 때부터 좋게 찍히기 시작해요. 근데 경우는 이미 28년에서 29년까지 인도 물량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 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목표지수 1500포인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한국 증시가 이 정도의 붐 사이클을 보였었던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표 주가, 목표 지수가 뭐 몇 포인트 갈 거다,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연초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랐었던 연초에 JP모건이 한국 증시가 올해도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상단이 7,500포인트예요. 근데 7,500포인트를 지금 진작에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 가이던스도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긴 한데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 어떤 이 목표 지수 상단도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무도 지금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뭐예요? 이 정도의 어떤 붐 사이클을 과거에 보여줬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10,000포인트를 간다, 13,000포인트를 간다,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 이 정도의 어떤 붐 사이클, 뭐 3저 호황을 이야기를 해보면, 뭐 유가가 싸고, 뭐죠? 그죠? 그리고 달러가 싸고 금리가 낮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장에 돈이 많이 남아 도니까 경제 호황으로 굉장히 시장이 많이 올라갔었던 3조 호황이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3고죠. 근데 뒤에 호황이 붙습니다. 3고 호황인데 지금은 유가도 전쟁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지금 거의 뭐 1,500원 또 근처까지 올라가던데, 그리고 금리도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에 GDP는 경제성장률입니다. 그리고 그 P, 마지막에 P가 프로덕트, 생산이에요. 이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뭐냐면 AI와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자본과 시간을 투입을 했었을 때 더 많은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크게 늘어나요. 수요 사이드는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이 소비자들의 물가도 떨어뜨리면서 더 많은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기업들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이클의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지수가,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PBR이 지금 1.8 정도가 되는데 이게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보는 거고, 자, 그래서 뭐 10,000포인트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전제 조건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다른 시장 리스크가 없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있어야지 10,000포인트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이렇게 이끌고 온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또 그 중심에는 메모리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 그래서 이 메모리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메모리 대장 두 개가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결국에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앞으로 좋게 보는 방향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리스크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의심을 항상 해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은 1, 2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분기만 해도 D램과 낸드 가격이 50에서 70%나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상승 흐름이 3분기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를 찍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객사들도 결국 이 메모리를 가져다가 결국에 자기네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이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객사들의 어떤 이 비용 구조상 3분기 때부터는 수요가 둔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마진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GPU의 생산 비용 중에 HBM이 거의 절반 가까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한다? 그럼 시장에서 먼저 이 걱정이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이익률이 낮네? 그러면 다음 분기부터는 메모리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 때문에 이 지수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이제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HBM4부터는요, 이 실제로 설계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이 맞춤형 제품 비중이 범용 제품 비중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면 HBM3나 HBM3 이쪽에서는요, 범용 제품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차지를 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HBM4부터는 맞춤형 제품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고객사들의 협상력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이 마진이 축소될 위험이 있겠죠. 게다가 HBM4, HBM4E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이제 어쨌든 차세대 제품으로 갈수록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수율을 잡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될 테고, 근데 수율에 잡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데 반대로 마진 ASP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때요? 매출은 앞으로 매출 사이드는 올라가도 영업이익률은 감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리스크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저도 여전히 좋게 보는 쪽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요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있을까요? 자, 전쟁 리스크가 빨리 지나가게 되고 유가가 빨리 떨어지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이 기조가 다소 완화적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겠지만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반도체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동안에 굉장히 좋아지는 쪽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게 바로 저는 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ESS. ESS는 지금 AI 인프라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서 지금 시장의 수급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못 받은 쪽이 ESS예요. 근데 제가 지지난 인터뷰 영상에서 여기에 하나 더해가지고 피지컬 AI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현대차 그룹주가 지금 피지컬 AI를 끌고 가고 있죠. 여기는 출발을 한 거고 아직 출발을 못한 쪽이 조선과 ESS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조선 쪽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보통 1분기가 계절적인 특징 때문에 조선업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조업 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1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은데 올해 그 조선사들 보게 되면은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수주 물량, 이제 수주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물량이 인도가 되기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에 수주했었던 것이 실제로 지금부터 실적이 찍히고 있는 거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때부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실적 상승 각도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선가, 이 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3년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이 건설 경기 부진 때문에 이 원가, 이 후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는 높은데 원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업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유럽의 지금 중동 가스 의존도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LNG선을 미국에다가 발주를 넣어야 될 텐데 이 미국은 이 LNG선에 대해서 기술 문제가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럼 중국에게 여기다가 요청을 할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당선되고 나서 이기행 정부 출범하기 전에 당선이 된 날 바로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선업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 조선업이 이쪽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발주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수주 계약이 계속 늘어나는 국면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게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 전력 확보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선망용 엔진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 전력망을 새로 까면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조선사들의 엔진을 가져다가 이 데이터 센터 옆에 딱 붙여놓기만 하면은 훨씬 빠르고 효율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AI 인프라라고 하는 이 키워드 안에서 시장 수급이 돌고 있는데 조선도 한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선주들 중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자, 조선 3사는 우선 기본적으로 다 좋게 보는데 이번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조금 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그 컨테이너선 6척과 그 초대형 가스 운반선 2척을 계약 수주를 했잖아요. 건조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5월 6일인가 7일에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만 수주를 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108억 달러예요. 자, 근데 올해 총 목표 수주가 어느 정도냐면 233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46%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이 지주회사들은요, 자회사들의 가치를 깎아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자회사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현대 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까지 올해 굉장히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자회사 쪽에서만 영업이익이 한 5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주회사의 이 보유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가 20에서 30%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평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이제는 고선가 시대지 않습니까? 고선가 시대. 자,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1분기 때부터 좋게 찍히기 시작해요. 근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미 28년에서 29년까지 인도 물량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실적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워낙에 반도체 쪽에 시장 수급이나 시선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인 밸류 매력도가 조선 쪽이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지금 지주사 프리미엄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SS 산업으로 2차 전지가 캐즘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업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요, ESS가 아니고 EV예요. 전기차 쪽입니다. 그래서 전체 배터리 시장에 여전히 이 전기차 비중이 80%고 ESS가 15%밖에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근데 ESS 쪽이 매년 이제 30에서 40%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베이스 자체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이 전기차 쪽에서 한 자릿수 역성장이 나게 됐었을 때 이 ESS가 성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상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2차 전지가 캐즘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호황 사이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EV 쪽에 대해서 이 턴어라운드가 제대로 나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전기차가 판매율이 올라가려면 결국에 금리가 조금 떨어져지는 환경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차용 배터리 라인과 ESS용 라인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EV용으로 지어진 이 하이니켈, NCM 라인을요, 갑자기 ESS용으로 전환을 한다고 한다면 공정 효율도 떨어지게 되고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주가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 SDI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ESS 시장의 주류는요, 이 한국이 강점인 이 NCM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이니켈 쪽이 아니고 LFP 쪽이에요. 근데 LFP의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유럽의 FEOC 그리고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래서 중국산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 한국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ESS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결국에 AI 인프라라는 키워드 내에서 수급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ESS는 여전히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쪽 분야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키 맞추기로 본다면 에코프로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의 사이클은 ESS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V가 아니고 ESS가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나 LNF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도가 좋은 건 사실이죠. 근데 주가 매력도랑은 조금 다르죠. 지금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달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 눈치를 잘 봐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다 좋다라고 봐요. 근데 오늘은 LNF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 게
게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그 테슬라양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사실상 고객사 편중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 2차 전지 상승 사이클은 EV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한데 반면에 이 LNF는 상대적으로 힘을 잘 못 썼죠. 근데 지금은 ESS잖아요. EV가 아니라 ESS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LFP 양극재가 중요한데 이 LFP 양극재의 시장의 90%를 중국에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은 더 이상 규제 때문에 중국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쪽에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LFP 양극재 양산 체제를 구축한 게 바로 LNF라는 겁니다. 그래서 LNF가 대구 LFP 전용 공장이 작년 3분기에 착공을 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해요. 1단계 양산 3만 톤의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LNF는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 삼성 SDI 쪽에 이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소재, LFP 양극재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기술력을 입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NNF가 그래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제가 올해 3월부터 라이브 방송, 특강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리스크가 따로 변수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LNF는 지금도 여전히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